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이제 SVB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가 이 은행은 사실 벤처 업체의 돈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지금 겁니까?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면 아, 속보가 또 있습니까? 예, 지금 미국은 한밤중이에요. 일요일 그렇죠. 한밤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미 백악관 아주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허.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고요, 이미. 네. 파산했는데 이 여파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요. 예. 여기는 산타클라라주에 있는 1983년에 설립된 40년 업력의 벤처기업 전담은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벤처기업의 거의 한 44%, 3만여 개 이상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파산한 데 이어서 뉴욕에 오늘은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만 파산한 게 아니라 예.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 폐쇄가 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 전체 은행이 한 5천여 개 되는데 몸집으로 보면 16번째. 꽤 크네요. 예, 16번째 은행이 파산하니까 예. 이게 뱅크런이라고 해요. 야, 내가 맡겨놓은 돈 안전할까? 다 찾아가죠.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가 있는데 우리나라 5천만 원인데 미국은 예금자 보호가 25만 달러예요. 즉 3억 3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데 이 시그니처 은행은 지금 자산이 한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에 90% 이상은 전부 너무나 큰 목돈을 이런 벤처기업이 한꺼번에 자기 보유한 현금을 다 여기다 맡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국, 일본 여러 군데 11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네. 만에 하나 이제 문 열게 되면 오늘 블랙 먼데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제네 옐렌 재무장관은 SUB 은행 예금자 보호 안 해. 대마불산 없어.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 지금 미국 정부가 전액 예금 보호하겠다. 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속보로 떴어요. 원래는 그거 안 나와가지고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속보로 떴는데 일단은 SUV 은행 주주 개인 예금자들은 다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미 재무당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발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후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SVB 이 은행에 예금을 넣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목 돋는 사람이 많다. 근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앞다퉈 지금 이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나는 거고 지금 그 전조로 시그니처 은행 지금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 예. 이 은행도 지금 폐쇄를 일단 폐쇄했어요. 시켜놨다. 네, 네. 이거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외신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 월요일에 개장하기 전에 이거 분명히 악재예요. 조치를 안 취해주면은 큰일 난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는 예. 보호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숨 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맞다면 맞다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이 뉴스가 확인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속보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슈를 바꾸자고 얘기한 거고.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예. 이 사람 자산이 이 SUV 은행 자산이 한 270조가 넘는데 지난 금요일에만 사실은 이 발단은 미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아하.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은행은 그 예금주들한테 받은 채권이 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걸 빨리 현금화 안 하면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매각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이제 이 벤처기업들이 야 무슨 얘기야 내 보유자산 다 여기다 예탁을 해놨는데 저기 지금 돈이 비어가는데 곳간이 빈데 이 소문이 나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만 여기 자산이 5분의 1이 빠졌어요. 270조 원 가운데 55조가 빠졌어요. 와, 엄청나네. 주가가 하루 만에 6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거래가 정지되면서 제3자 유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여기로 모든 자산을 이관시켜요. 그리고 빚잔치에서 끝내버려요. 어허. 그렇게 되면 네. 90% 정도는 원금 못 가다가요. 우리나라 부산저축은행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옛날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꽤 걸려 있어요. 국민연금 한 갈려 있고요. 여기 집은 10%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지분 10% 갖고 있고 그다음에 KIC 투자공사도 이제 이 제3자 위탁 방식으로 해서 또 한 60억 원 갖고 있고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주식도 걸려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 플랫폼 업체 주식을 되게 많이 투자하는데 이 게임 업체도 요 은행에다가
보유 현금을 또 매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지분을 10% 갖고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여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한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2,320만 달러라는 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맞습니다. 가치가. 근데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게 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 그룹의 지분을 10만 795주를 보유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뭐 우리도 거의 회수 날리는 못하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듣기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물론 떨어졌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1%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좀 적다 파장이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건이 나면 이런 사건이 나면 대마불사 왜냐하면 한 번 아픈 경험이 있어요. 2008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단초가 됐던 이제 뮤추얼 은행이라고 해서 여기는 한 4천억 달러의 자산이니까 SVB 은행보다는 2배 정도 몸집이 큰데 당시에 이제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사건이다 보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시장 불안하잖아요. 빅스텝 한다고 하면서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게 되면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한테 빨리 완전 원금 보장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11개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호주 증시 개장하고요. 그다음 우리 증시가 두 번째로 개장을 하고요. 아시아 일본하고 그다음 세 번째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 흔들려요. 그렇군요. 흔들릴까봐 지금 아마 백악관은 지금 한밤중이에요. 백악관 한밤중인데 지금 이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물려 있는 게 많아서 국민연금 측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 외 투자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은 직접 및 위탁을 포함해서 보유한 지분은 2021년 말을 대비해서 일단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SVB 파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금융회의를 가졌어요. 금융시장 다 모아서 이 사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저렇게 지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넷 옐런 장관은 야 여기 예금자 보호 안 해. 예금자 보호 안 해. 대마불사는 없어. 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늘 시장 개장에 이제 우려가 되니 미국에서 일단 발표하기 전까지 아직 뭐 금융 시스템에 이 2008년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 2008년 리먼 사태가 재현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 이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부동산의 이 보증을 그리고 대출을 100% 넘게 해준 거예요. 담보가치에. 그렇게 많이 또 했군요. 그러면서 나타난 부산저축은행 똑같네 진짜. 그러면서 나타났던 이제 파장이 똑같이 재현된다면 이건 세계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니까 아마 이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거 보이는데 우리 금융당국과 추경호 부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만 된다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외환. 왜냐?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외환 빠진 거 보게 되면 거의 전쟁 난 수준.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외환 변동성이 가장 커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요 국가 가운데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리 빅스텝으로 더 빨리 간다고 하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데까지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은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 1개월물 이게 1318원이었다는 거야. 1318.34.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오늘도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팩트가 맞는다면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지원한다. 모든 예금자 이제 지금 예금을 다 보완도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큰 사태이긴 한데 일단 미국이 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크게 그냥 망가뜨릴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망가지게 되면
3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다 흔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미국 벤처기업의 44%가 여기 고객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이 대부분 고객이다 보니 이 벤처계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우린 그나마 다행인 게 물론 국민연금도 걸려있고 투자은행도 걸려있는데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식들 대부분이 또 이 IT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 회사의 보유 현금이 손실이 되면 네. 사람들 투자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막는다라고 해서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동부에서 서부까지 흔들렸어요. 그 사이에 계속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야, 내가 예금한 은행은 괜찮아? 제가 아까 5천여 개 은행이라고 했어. 미국은. 네. 우리나라처럼 달라서. 네. 지역마다 은행이 달리 있고 또 은행마다 가상화폐를 전담을 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벤처기업만 전담으로 하는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은행 지금 가상화폐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가상화폐도 그렇지 않은데 FTX 이제 그 파산보부터 신청해서 네. 일부 은행들이 지금 거의 파산보 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2, 제3의 은행 파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 정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14분 전에 한국경제에서도 나온 기사이기도 한데요.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무관하게. 보증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새벽인데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한 결과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퇴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가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서 앞으로도 자산몰수 절차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부실 자산 사다가 그걸 이제 지금 팔아서 매각을 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네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것까지 보증해준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미국 있는 정부가 거죠. 책임을 진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믿을 만한데 다만 우려되는 건 뭐냐?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돼요.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 여야가 지금 여소야대가 돼버렸잖아요. 하원의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6월까지만 지금 부채 한도 증액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원을 내서 공화당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사태는 좀 심각해져요. 자, 어쨌든 지난 10일 왜 SVB의 파산이 나왔냐 하면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SVB가 불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지급 불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은행은 문 여파가 닫았고요. 여기까지 주식 거래 안 됩니다. 주식 그렇죠. 600달러이던 것이 1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 안 되고 이 재산을 전부 다 네. 제3의 다목적 회사로 가져가서 거기서 빚잔치 하는 거예요. 시그니처 은행하고 이 SVB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그날 주가가 당일 20% 넘게 폭락이 됐다네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만일 예금 주라고 하더라도 야, 뱅크런치입니다. 저기까지 16번째 은행이 무너지고 있어. 저기는 벤처기업 특수은행이래. 야, 나도 불안해. 나도 빼. 이게 와요. 시그니처는 근데 자본력이 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은행은 늘 자본력을 갖고 왔는데 한꺼번에 많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은행은 흔들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은행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아닌데 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다 빨리 보니 올리다가. 그 손실이 많아질까 봐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채권 손실이 너무 많으니 빨리 돈 찾지 않으면 위험하다. 정말 소문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하는 머스크인가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실은 거. 일론 머스크가 네. 이 은행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수하겠다 말겠다.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데. 왜냐하면 이거 거품 네. 빼는 거예요. 이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그렇죠. 그때 살려고. 헐값에 살려는 네. 거거든요. 아유, 네. 진짜 있는 사람들은 참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볼지 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좀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크진 않아요? 국민은행 입장에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뭐 90조, 80조도 잃어버렸는데 300억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국민연금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맨날 손실만 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그건 사실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예. 국민연금은 걱정스러워. 중하위권 수준인 건 맞아. 수익률로 중하위권 수준인 건 맞지만 네. 2년 전 주식시장 좋을 땐 91조 수익 냈어요. 그러다가 네. 이번에 80조 가까이 이제 손실 낸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시죠. 네. 자, 두 번째 시 가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됐답니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오히려 11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또 고개를 들게 됩니다. 자, 어디는 하락폭이 줄고 어디는 뭐 올라가고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팩트 먼저 체크를 네. 해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둔화되는 거, 하락폭이 둔화되는 거. 하락폭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네. 하락폭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건 팩트고요. 근데 25건의 주 가운데 송파구는 11개월 만에 소폭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네. 이것도 팩트인 건 맞는데 그 오름폭이 0.03%포인트. 그리고 강남 3구는 아직 하락폭은 줄었지만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봄이 왔다고 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락폭이 또 아주 큰 것도 아니던데. 내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근데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그동안 급매물만 팔렸어. 그러니까 그게 팔리니까 다 이제 다 소진됐겠죠. 팔리니까 거기 있는 매물 내놨던 사람들이 은근히 매물을 그러니까 다 오르고.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야 더 오를 것 같네. 이제 바닥 확인했나 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고 그걸 누가 잡아줘야 하잖아요. 안 잡는 거예요. 역시 심리군요. 부동산은. 매수 매도 간 호가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뭐 부동산 시장에 봄이 왔다라고 보기엔 너무 이르고 단지 기대감.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무주택자한테 뭐 줍줍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다 보니 네. 일부 선호 지역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 거래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송파구 아파트 값만 이렇게 일단 치고 나갑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송파구가? 네, 지난해 기준 강남 3구 가운데 여기 보니까 2022년 낙폭이 8%인데 서울 전국 평균이 7.2%보다도 낙폭이 더 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헬리오시티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거기 워낙 아파트 많죠. 단지가 들어가면서 입주 물량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전세 맞아요.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강남 4구의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컸던 것이 요인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시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군요. 분양시장에서 둔촌주공 미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 사실은 미분양 됐다고 그러면서 뭐 주방비가 어쩌고 막 그랬었는데 네. 결국 이것도 무순위 청약하니까는 4만 명 몰렸단 말이죠. 영등포도 지금 200대 1이라고 그러고 청약률이 맞습니다. 갑자기. 이건 왜 그러냐? 네. 여기는 전부 저평가됐죠? 낮은 평수들. 낮은 평수들, 네, 30평형대가 소형 없어요. 평수들? 네, 소형 평수들. 단가가 많이 안 가는 것들. 네, 빚 네. 내고 사도 나중에 좀 더 가면 한 1,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플러스 될 것 같다. 수익 날 것 같다. 기대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줍줍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담보대출도 막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번에 다주택자도 담보대출이 네, 가능해졌어요. 다주택자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줍줍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니까 야 나도 당첨되면 한번 넣어보자. 왜냐? 이건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줍줍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넣다 보니까 4만 명이 넣은 거고 여기 전용 면적이 29에서 49이기 때문에 한 20평형 내외예요. 20평형 내외 남짓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예. 지난달부터 이제 청약 규제를 계속 완화했고 앞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되면 야 분양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네. 심리가 약간 작용한 거예요. 지금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5천 채 그리고 특히 대구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것도 다 해소가 좀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 전혀 이거 아니에요? 양극화예요. 양극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딜 사느냐?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뛸 때 사지. 그렇지.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사지 않아요. 지방은 더. 지방 청약 시장은 0.001대 1. 하나도 청약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청약 시장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아파트값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올해 집값은 추가로 하락할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용인데 높아진 금리 수준,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여전히 팽배하고 여기다가 주택경기의 순환 주기를 고려하면 올해 주택가격은 상승하기 어렵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정말 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특히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에도
근데 어쨌든 모르겠네요. 게다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나간 것도 금액이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우리는 은행권 공공재단하면서 안팎에서 대출 내려갔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대출만 기존 대출자들은 계속 높은 이자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대출 이자 더 감당 안 돼. 주택담보대출 줄어든 것도 이례적이에요. 네. 전세 대출도 줄었지만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도 지금 9년 만에 처음이고요. 여기다가 신용대출도 줄고 있어요. 만약통장 대출도 아니 금리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빌리겠어요?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예금 깨고 보험 깨고 네,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먹고 사는 있어요. 거고 어쩔 수 여기다가 없이.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물가 너무 올라서 그렇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이자 네. 비용 늘게 되면 네. 그 사람 소비를 안 해요. 아니 저도 10년 동안 부었던 적금이 있어요. 복리. 그거 깼잖아요. 이자가 아유, 돈 들어가 복리를 변호사는 멍청하게. 다르네요. 복리로 예금 복리를 10년짜리 복리를 2개나 들었었는데 그거를 다 깼잖아. 돈 없어가지고. 변호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전세 비중이 그동안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던 추세도 조금 멈췄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또 시장이 좀 몇 년 약간. 전 걸로 다시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값도 많이 내렸는데 월세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월세값이 치솟는 월세가 거예요. 너무 비싸요. 월세가 너무 예, 비싸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 2월 전세 비중이 다시 58%로 월세 비중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왜냐? 월세 찾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고점 대비 수억 원씩 뚝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이제 전세 들어가도 집값 하락해서 이제 과거처럼 전세금 떼일 염려는 좀 줄어들었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에 좋은 게 뭐냐? 전세대출, 고금리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 대출 이용하면.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전세 쪽으로 다시 유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부동산 시장 하락세 진정이 되겠습니까?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자, KB금융지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해 집값은 4.1% 떨어집니다. 4.1%나? 4.1% 떨어집니다. 집값 반등 시기 언제입니까? 2024년 내지는 2025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으로 보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 그럼 2023년 말에 사야 되겠군요.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은 2023년 말에 사야지 오르겠죠.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건 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2024년 내지는 2025년 정도를 네. 집값 반등 시기로 본다. 왜냐? 지금 너무 분양을 안 해요. PF 때문에 너무 공급이 딸려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 2, 3년 후 입주 물량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부동산 PF를 안 해줘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떤 뭐 지주택이든 조합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 같은 핵심 지역도 안 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요. 해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개인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부담 늘어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출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PF는 워낙 세기도 하지만 거기다 더 세게 되면 갚을 수도 없고 파산해요. 지금 분위기 망쳐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이후부터는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공급이 될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올해 말까지 많이 올라가야지 그 이상 더 오를 네, 수는 더 없거든요.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좀 되게 되고 그동안에 또 공급 몇 년 동안 못했던 게 또 이제 필요하니까 또 그때 가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한 3, 4년 주기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내지는 뭐 금융 투자 이런 거 할 때 몇 년 주기의 흐름인가 정책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좀 하셔야 되고 그냥 맨날 징징거리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한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죠. 왜 웃으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말하면 이분은 아주 없네요. 대답을 안 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